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선 넘은 거죠. 솔직히 일요일 새벽 4시는. 놀라운 것은 플러스 5. 5명의 아이가 또 그 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최한나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정말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죠. 주변에 침략이 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전쟁은 6.25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은 진짜 이념의 희생양으로 같은 한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싸웠던 그런 전쟁이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했어요. 하지만 광복의 기쁨도 잠시, 결국 한반도는 분할되게 됩니다. 남쪽은 이제 미군정, 북쪽은 소군정, 38도선의 경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분위기가 뭐였냐면 이 냉전이 심화되는 분위기였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냉전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이제 한반도는 냉전의 희생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 영, 소 외무장관들이 이제 결정을 내린 게 한반도를 5년간 신탁 통치하겠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고 어떻게 정부를 꾸릴 건지 정해라.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반탁을 하죠. 신탁 통치 반대! 아니 광복을 어떻게 이뤘는데? 아니 왜 또 신탁 통치냐? 또 식민지냐? 그런데 이제 소련 쪽에서 이런 공산주의 계열 그 사람들한테 그냥 찬성해라. 찬성하는 사람만 데리고 정부를 꾸릴 거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찬탁,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반탁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2차례나 열었는데 양쪽에서 둘 다 이기적인 거예요. 미국은 무조건 총선거해라. 소련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자들만 데리고 신탁 통치 찬성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정부를 꾸리자. 이런 식이니까 결국 결렬이 됐고 이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유엔 측에서 이제 총선거하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련 쪽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 쪽의 인구가 거의 절반, 남한 쪽의 인구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총선거해. 우리가 이기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결국 소련이 유엔에서 이제 선거위원단을 보냈는데 입국 거부를 했고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해라. 그래서 결국 남한만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1948년 5월 10일 한반도에서 이제 남한만 이제 총선거를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민주선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헌국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북한도 이어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되는 거죠. 이렇게 한반도에서 두 개의 정부가 수립이 돼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분단이 돼버린 겁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중국 내에서 이제 국공내전이 일어났는데요. 마오쩌둥이 이끄는 이 공산당이 국토대장정을 하고 버텨서 결국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이깁니다. 그리고 국민당의 장제스 정부는 대만으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중국이 공산화 됐으니 소련 입장에서는 이제 한반도만 공산하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련과 김일성이 만나서 비밀회담을 합니다. 김일성은 한반도를 민주기지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공산주의가 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민주기지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마오쩌둥도 인력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거기다가 1950년 1월에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들이 철수하고 있는 분위기였고, 지금이다, 이때다 싶어서 이제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일요일 새벽 4시 하면 뭐 하고 있나요? 한창 자고 있죠.
제일 그냥 느슨하게 자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제 선 넘은 거죠. 솔직히 일요일 새벽 4시는. 그리고 미리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기습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기습 남침이죠. 완전 당황한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때 당시가 또 모내기철이었어요. 1950년이면 우리나라 이제 농업국가니까 국군 장병의 3분의 1이 휴가를 간 상태였습니다. 뭐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막 몰려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국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놀라웠던 게 탱크.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남한에 탱크 한 대도 없고 전투기 한 대도 없는 상태에서 탱크 몰고 내려오니까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투 이야기를 들어보면 6탄전으로 그냥 몸으로 그냥 탱크에 부딪히고 그렇게 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됩니다. 당시 군사력을 비교해 놓은 문서를 보면은요, 전투기가 북한이 211대, 그리고 탱크가 242대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전투기도 탱크도 한 대도 없는 상황이니까 초반에 왜 밀렸는지 다 바로 이해가 가죠.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진짜 국군들이. 탱크가 막 몰려오니까 그걸 막으려면 결국 한강 인도교를 급하게 폭파시켜야 됐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급하게 폭파시킨 나머지 그때 건너고 있던 피라미드까지 약 1000여 명의 사망자가 나타납니다. 아주 아수라장인 거죠. 이제 국군들이 이제 계속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밀려서 어디까지 밀렸다? 낙동강까지 밀리게 됩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북한의 불법 남침이 인정되고 나서 결국 6월 28일에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됩니다.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결정을 하고 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부산으로 엄청나게 몰리게 되는 거죠. 이때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전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부동 전투가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는데요. 북한군은 1950년 8월 1일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여 대구를 진격하려고 했어요. 이때 국군 제1사단은 8월 10일 다부동으로 이동해서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유엔군은 이제 공중에서 융당 폭격을 막 가하죠. 그랬을 때 북한군은 8월 16일 다부동 서쪽 고지를 공격해서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때 국군 제1사단과 미군 제27연대가 협동해서 적진을 돌파하여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벌였는데요. 이때 국군들이 모자라가지고 많은 학도병들까지 같이 싸웠다고 합니다. 이 북한군은 결국 다부동 전투에서 패배했고요. 영천 방향으로 공세를 전환해서 이제 9월 공세를 계획을 했고, 이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연합해서 서울을 되찾아야죠. 자, 그래서 결국 1950년 9월 15일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납니다. 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이제 인천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미 합동 참모부는 인천을 좀 반대했어요. 왜냐면 인천이 밀물썰물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 조수간만해체가 너무 크니까 착륙을 하더라도 그 뻘밭을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좀 힘들다. 그리고 좀 수로가 좁았기 때문에 섬들도 많고 암초도 많고 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맥아더 장군은 인천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을 했고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전날 이루어졌던 동해바다에서의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이 장사 상륙작전은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바로 전날 이 소수의 유격대와 그리고 전투 경험이 없었던 학도병들을 싣고 결국 문산호가 장사리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필 태풍으로 인해서 이 결국 문산호가 좌초되었고, 이 와중에 수많은 희생이 나타나게 되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결국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쭉쭉 밀고 올라가는 거죠. 평양을 점령하고 이제 쭉쭉 올라가서 이제 압록강까지 이제 막 태극기를 막 그 백두산에 꼽는 거야 라고 쫙 올라가면 되는데, 중국군이 진짜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로 내려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유엔군들의 그런 증언을 들어보면 너무 인원이 많아서 저쪽에 이제 막 눈밭 쪽에 하얀색 군복을 입고 이 중국군들이 흰개 밑에처럼 막 우르르 내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전이죠. 사람이 전쟁을 해도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도 막 횃불을 들고 꽹가리를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막 내려오니까 진짜 PTSD, 진짜 그 꽹가리 소리만 들어도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였죠. 이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던 또 미군들은 따뜻한 지역에서 왔어요. 그 장진호 주변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극한지 개막원 일대예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동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미군들이 이제 죽게 되고, 이 동상으로 이제 그 얼어 죽은 그 전우의 시체를 진짜 참으로 이렇게 쌓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증언을 보면 지혈은 엄청 잘 됐다. 피가 나자마자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결국 버티다가 그 인해 전술에 결국 밀리게 되고 장진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철수를 결정하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유명한 흥남철수 작전입니다. 이 흥남철수 작전은 이제 흥남 지방에서 이제 무기와 전력 일대를 모두 다 철수를 하는데요. 거기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메르디스 빅토리오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당시가 바로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라고 하는데요.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이제 철수를 하는데, 원래는 사람을 태우는 그런 배가 아니라 무기를 태우려는 용도였다고 해요. 원래 정원이 약 70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막 사람들이 태워달라고 매달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부분이 이 국제시장의 가장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당시 피란민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배에 막 매달리고 애원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휘관들이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에게 좀 태워달라고, 이들 다 죽이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그 간청에 피라민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정원에 어마어마하게 오버된 숫자로 14,000명을 태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14,000명을 태우고 거제도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14,000명 모두가 한 명도 죽지 않고 3일간의 항해 끝에 14,000명이 모두 도착했고요. 놀라운 것은 플러스 5명의 아이가 또 그 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다. 그래서 김치 1, 김치 2, 그래서 김치 5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요.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전쟁 중에 휴머니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극적으로 흥남 철수 작전을 하게 되고요. 결국 서울을 또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1951년 1월 4일 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물을 건너서 피란민들이 이제 결국 후퇴를 하게 되죠. 이 1사 후퇴가 너무 정신없이 이제 피란을 하다가 보니까 1사 후퇴 때 이상 가족이 많이 생겨요. 뭐 부모님을 잊어먹고 뭐 오빠랑 헤어지게 되고 1사 후퇴 때 잊어먹었다 막 그럴 정도로 혼란을 겪으면서 1사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월 14일에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되죠. 다시 원상복귀 된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전쟁을 한 거죠, 사실. 그리고 결국 소련에서 먼저 휴전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정전 회담을 계속 하는데요. 이게 계속 이제 2년을 의미 없이 이제 질질질 끈 게 왜 그런 거냐면, 군사 분계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미군 쪽에서는 지금 접촉선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소련 측에서는 원래대로 38도선으로 하자.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포로 문제. 유엔 측과 미군 측에서는 자유송환을 하자. 포로한테 너 여기 남을 거야, 북으로 갈 거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남는다고 하면 이제 약간 이제 북한 쪽에서는 혼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네바 협약이라고 그래서 원래 포로는 원래대로 송환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 측에서는 원래대로 송환하자. 이거 가지고 의미 없이 질질질 2년을 끓게 되고 계속 38도선 근처에서 계속 고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결국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6.25 전쟁은 민족 간의 아픔과 갈등만 남기게 되는 거죠. 남과 북은 왼수가 돼버린 겁니다. 서로 죽이고,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한반도는 쑥대밭이 됐고요. 이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가보로 남겨줬던 막 문화유산들 있잖아요. 많은 문서라든지 막 도자기라든지 이런 걸 못 챙기고 막 다 막 피란 가고 이때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뭐 완전히 다 경제적으로 리셋된 거죠. 우리나라가 이때 얼마나 가난했냐면 원조를 받는 그런 나라였어요. 막 아이 울고 있고 막 전쟁 고아 나타나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이런 노래를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미군만 만나면 초콜릿을 얻어야 된다. 뭐 헬로 헬로 초콜릿 기분이 이러면은 미군들이 초콜릿 던져주고 뭐 치즈 던져주고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가난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에 모인 부산에서는 살기 위해서 먹었던 것이 꿀꿀이죽이었어요. 이 꿀꿀이죽이 이제 경상도에서는 갱식이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미군이 남은 짬처리, 그러니까 그거를 막 끓여가지고 이제 먹는데 운 좋으면 햄도 들어있고 어쩔 때는 막 스프링 들어있고 담배꽁초 들어있고 그거 다 이제 건진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죠. 또 가슴 아픈 분단의 비극은 이산가족입니다. 사실 저는 그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100% 공감은 못했어요. 사실 저도 막 6.25 세대는 아니니까. 근데 완전 공감이 됐던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이 강재규 감독님의 민우씨 오는 날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영화가 28분밖에 안 돼서 짧아서 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문채원 씨가 아내로 나오고 남편이 고수로 나오는데요. 한창 이제 사이 좋고 신혼 때 이 남편이 이제 문채원 씨가 싸준 도시락을 갖고 평양 쪽으로 출장을 가요. 근데 갑자기 6.25가 터진 거예요. 문채원 씨가 나이 들어서 손숙 씨로 나오는데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려서도 계속 남편이 돌아온 날만 기다리고 계속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민우 씨가 좋아하는 음식. 그런 스토리인데 이게 바로 이산가족이구나. 내 가족, 나의 부모, 남편, 그리고 막 형제? 갑자기 이렇게 분단이 돼가지고 못 만나게 되는 거구나. 완전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이 이산가족 분들하고 이 실향민 분들은요, 아직도 이런 파주 쪽, 그리고 동해 쪽에서 북한을 보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명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런 이산가족의 아픔, 이것이 또 분단이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평화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북한이 미사일 쏘고 도발하고 그런 불안한 상황인 거죠. 6.25 전쟁은 우리에게는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6.25 전쟁 이후로도 이러한 그 이념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승만 정부 때도 그랬고 박정희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뭐 얘기만 하면 자꾸 좌우로 나누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냉전은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냉전으로 인한 전쟁으로 분단된 국가는 사실 전 세계에서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분담 비용이 들어가고 각자 이제 국방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계속해서 이런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6.25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한반도에서 이런 뼈아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이 6.25 전쟁 중에 수많은 희생들로 인해서 지켜졌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여러분들은 6.25 전쟁이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해결할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최한나였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6.25 전쟁의 아픔과 함께 무난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